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내려갔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간밤에 22% 폭등한 채 상승 마감하면서 기술주를 전반적으로 견인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 헤드라인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모건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10로 상향 조정하면서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테슬라는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내놓았죠. 우선 매출액 기준으로는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EPS 기준으로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2025년도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이면서 실적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1%포인트 우세. 우선 대선이 약 12일 정도 앞당겨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펜실베니아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 우위에 보이고 있다는 소식까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형적인 실적 장세를 그려냈습니다. 우선 테슬라가 22% 폭등하면서 나스닥은 올라갔고요. 다만 IBM이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공개하자 다우지수는 내려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경기 둔화로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WTI는 0.59% 하락하면서 배럴당 70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74달러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0.33% 하락한 42,374.36포인트를, S&P 500 지수는 0.21% 상승한 5,809포인트를, 나스닥은 0.76% 상승한 18,415선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각종 지표들이 발표된 하루였고요. 미 대선도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테슬라의 급등이 이 견인한 나스닥의 상승을 좀 주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다우존스는 좀 하락하면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의 주가 등락도 상당했는데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치솟은 국채금리가 역시나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3%를 넘어설 경우에는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은 올랐습니다. 0.5%가량 상승해서 5,158포인트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상승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구성 종목들이 랠리를 펼쳐줬습니다. 국제유가는 이틀 새 내리막을 보이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 위주로 살펴보면 M7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애플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로젠블렛 증권은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는데요. 한편 미 소비자 금융보호국인 CFPB는 애플과 골드만삭스에게 8,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양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신용카드 사업인 애플카드 사업 과정에서 고객을 오도하고 소비자 분쟁을 잘못 처리해 수십만 명에게 피해를 줬다고 봤습니다. 애플의 벌금 규모는 2,500만 달러 정도인데요. 애플 측은 애플 상품에 대한 CFPB의 묘사에 매우 이의가 있다면서도 합의를 위해서 CFPB에 맞춰서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종가는 424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TD코에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매수 의견 재확인했습니다. 엔비디아 0.6% 상승하면서 140달러대에 장을 마쳤는데요. 알파벳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62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구글이 AI 스타트업인 엔스로픽과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영국 경쟁시장청 CMA로부터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됐습니다. 오픈AI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엔스로픽은 오픈AI 연구원들이 2021년에 설립한 AI 스타트업인데요. 자체 개발한 클로드라는 AI 모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엔스로픽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 구글과 엔스로픽에 대한 조사는 앞서 지난달에 CMA가 아마존의 엔스로픽 투자를 승인한 것과는 비교되는 조치입니다. 아마존은 구글보다 더 큰 규모인 4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CMA는 아마존과 엔스로픽의 파트너십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0.9% 오르면서 186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마존에 대한 매수 의견 재확인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역시도 상승 흐름 가져갔는데요. 번스타인은 메타에 대한 아웃퍼폼 등급 재확인하면서 목표 가격을 600달러에서 67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24% 하락하면서 17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하스탁입니다. 먼저 테슬라 살펴보죠. 오늘 장의 주인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날 장 마감 뒤에 공개한 깜짝 분기 실적이 공개되면서 오늘 장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했는데요. 21.92%나 상승하면서 260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도 하루 새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지난 2013년 5월에 24%가 상승한 이후에 사상 두 번째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건데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발표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이 투심을 더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저가 자동차들과 자율주행 출현에 힘입어서 내년 자동차 판매가 20-30%가량 증가할 거라고 자신했는데요. 이는 팩트셋의 전망치인 내년 15% 성장을 크게 앞지르는 수준입니다. 머스크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달 초에 공개한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제품인 사이버캡도 언급했는데요. 오는 2026년부터 사이버캡 양산을 시작해서 연간 200만 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머스크 CEO가 제시한 20-30%가량의 판매 성장 전망에 대해서 회사가 더 저렴한 가격의 모델을 출시 혹은 자금 조달 제한, 기능 향상을 통해서 구매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뉴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덴버에 본사를 둔 금 채굴 기업인 뉴몬트가 시장 예상에 못 미친 실적을 발표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49.25달러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3분기의 매출이 46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팩트셋의 예상치인 46억 7천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고 주당 순이익도 81센트로 예상치인 86센트를 밑돌았습니다. 호주, 캐나다, 페루와 파푸아뉴기니 광산에서 귀금속을 캐내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 실적 부진에 영향을 줬습니다. 뉴몬트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첫 주요 금 생산 업체인데요. 금은 올해 들어서 30% 이상 급등했고 계속해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올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금속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금 생산 업체의 큰 이익을 예상했는데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던 탓인지 주가의 하락폭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 광산 분석가는 이번 실적이 부정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이 말하고 있는 것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뉴몬트는 5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풀 살펴보겠습니다. 10%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대형 가전업체 월풀이 시장 예상을 웃돈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10.37달러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3.43달러로 발표를 했는데 LSEG의 예상치인 3.19달러를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순매출은 39억 9천만 달러로 블룸버그 예측치인 40억 9천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회사 측은 미 대선이 끝나면 소비자들의 감정이 개선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월풀의 CFO 짐 피터스는 인터뷰에서 선거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소비에 대한 감정이 둔화됐고 많은 소비자들은 큰 규모의 소비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풀은 소비자들이 비싼 가전을 구매하는 걸 꺼리는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도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조 및 제조 제품 비용의 절감을 단행했고요. 올해 초에는 전 세계적으로 1,000명가량의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순매출이 약 169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2차 전지주 향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22% 넘게 폭등했어요. 네. 우선 실적은 어제 발표가 됐는데 매출액 기준으로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EPS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11년 만에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죠. 테슬라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저께 이제 새벽에 나온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시장 예상치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이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이제 조금 분기 단위 보면 좀 주춤했기 때문에 매출은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매출도 그렇게 줄질 않았습니다. 251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8% 정도 증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당 EPS 같은 경우도 72달러로 전년 대비 0.72달러로 전년 대비 9%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58센트였으니까 이거를 크게 이제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구성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매출이 한 200억 정도 이제 매출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의 생산 저장 보통 이제 ESS랑 기타 에너지 관련된 이제 판매가 한 20
3억 8천만 달러.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2%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실적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됐고요. 그다음에 기타 서비스로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화면에 잠깐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분기별 이제 매출액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 색깔마다 지금 이제 각 부분별인데요. 지금 약간 연한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자동차 판매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랗게 표시되는 부분이 에너지 저장 생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022년 3분기 이후서부터 이제 비슷한 수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자동차 관련된 판매도 일단은 좀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자동차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좀 증가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탄소 배출 관련된 크레딧을 예년보다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는 조금 줄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작년보다는 한 1억 8천만 달러 정도 더 받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자동차 부분의 매출이 좋게 나오면서 전체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개선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17.1%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분기에 14.8%, 그다음에 시장 예상치 15.1%를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에서도 수익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그런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향후에 가이던스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투자자들이 원하는 얘기를 일론 머스크 CEO가 얘기했다라는 게 주가를 좀 더 강하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시장에서 가장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저가형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양산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저가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언제 출시될 것이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출시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로봇이었죠. 지난 10일 날 이제 공개했었던 이제 자율주행 로봇, 이제 로봇택시에 관련된 부분도 일단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지역에서 내년부터 상용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 CEO가 얘기를 한 게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우려는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런 시장에서 원했었던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계속 전기차에 대한 이제 수요가 부진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CEO 얘기로는 내년에는 전기차가 올해보다는 20에서 30% 정도 더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을 좀 씻었다라는 게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테슬라를 보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 이제 예상보다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증가한 가장 큰 이유가 비용 절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과연 비용 절감을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차량 생산비의 한 30에서 40% 정도를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 부분의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비용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이제 시장 예상치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의 영업 마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BYD가 영업 마진율이 상당히 좋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영업 마진율이 비교적 좋은 편이었는데 자체 2차 전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비용 절감이 좀 더 나타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 테슬라의 2차 전지 생산량이 지난 3분기에 6.9기가와트로 지난 작년 동기 대비 75%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비용 절감이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매출 총이익률이 17.1%로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업이익 개선세까지 나타났는데요. 비용 절감 요인이 실적 개선에 드러났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보다 하루 먼저 실적 발표를 했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두 기업을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GM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 증가해서 488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주당 EPS도 시장 예상치 2.45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2.96달러를 보였습니다. 특히 수요가 높은 모델에 대해서 일단 뭐 판매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고요. 또 재고를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면서 관련된 비용을 많이 절감을 했다라는 게 실적 개선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관련된 판매가 여전히 좀 부진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좀 있습니다. 특히 뭐 3분기에만 1억 3,700만 달러의 이제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3분기까지 누적,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3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부분이 조금 부진했다라는 거는 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 내에 이제 판매는 원활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간 조정 순이익 전망치를 기존에 130에서 140억에서 140억 달러에서 140억에서 150억 달러로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연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올해 이제 자동차 관련된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GM에서도 주목해 보아야 될 게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지금 몇 개 회사, 대표적으로 BYD나 테슬라, 그다음에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사가 전기차를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GM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만 45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도 상당 부분의 이제 전기차 부분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 나온 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부분에서 손익분기점까지 상당 부분 접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팔면 팔수록 손실이 아니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이제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두 회사 다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이제 실적 상당히 이제 손익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뒤집어 얘기하면 전기차의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차의 생산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부분이 2차 전지의 가격 인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의 가격 인하가 계속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완성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실적에서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 이러한 이제 2차 전지 가격이 좀 하락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전기차 기업들의 다른 이제 전기차 기업의 실적 개선세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기업 비교해 봤고요. 다만 테슬라 실적 발표 전에 연 이틀 내내 달리던 국내 2차 전지주, 오히려 테슬라 호실적 발표 이후에 어제는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0.87% 올랐고요. 에코프로 형제주는 3% 가까이 빠지면서 하락폭을 키워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향방이 갈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전기차와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의 이제 실적이 이제 아침에 이제 좋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그 이후에 이제 약세를 접어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테슬라 관련돼서 실적이 나오면 그 내용을 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테슬라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용 절감으로 인한 실적 개선세입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2차 전지 가격이 그만큼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2차 전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과 납품하지 않는 기업 간의 주가의 향방이 좀 갈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일부는 자체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게 테슬라의 전기차의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해도
자체 생산 물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로 이제 납품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상당 부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관심이 있는 게 기존에 납품했었던 업체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NLF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뭐 테슬라가 현재 이런 이제 배터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총 3개 회사거든요. 뭐 일본의 파나소닉,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중국의 CATL인데요. 만약 테슬라의 판매가 계속 호조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자체 생산을 한다라고 해도 그만큼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제 납품 가능성을 좀 높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양극재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체 이제 2차 전지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LNF에 보다 많은 그런 이제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현재 테슬라에 이제 납품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 SDI나 아니면 뭐 SK온,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납품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아마 지금 계속 납품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물량이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이런 이제 2차 전지 벤더를 과연 테슬라가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거래 관계가 없는 기업들은 향후에 이런 이제 테슬라의 판매 실적 호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와 2차 전지는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해소되지 않은 한 2차 전지가 좀 달리는 건 아직은 요원해 보이는데요. 2차 전지주 4분기를 넘어서 내년까지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뭐 계속 올해 이제 부진할 것이다라는 거 뭐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의 판매가 이제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판매가 계속 증가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의 판매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도 그만큼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거고요. 대신 이런 이제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로 인한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3분기 실적이 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6.4% 감소한 6조 8,778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483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38.7%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AMPC라고 하는 미국 내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보조금이 이제 4,660억 원이었으니까 이거를 제외하면 약 200억 원 정도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표 기업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런 영업이 상당히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나머지 여타 기업의 실적도 상당히 부진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 내에서는 이제 3분기 하반기에 이제 부진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있지만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에는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내년부터는 확실히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시장 기대치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확실히 개선되는 걸 보려면 전방 산업인 이제 전기차가 판매가 얼마만큼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에 대한 캐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전기차 관련돼서는 캐즘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의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상품이 아직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얼리 어댑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신제품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수요자 같은 경우는 호기심보다는 실제적으로 내가 사용할 때 불편함을 얼마만큼 감소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전기차는 여전히 내연 기관에 비해선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한 그런 점입니다.
가장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높은 가격입니다. 지금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최소한 20에서 30% 정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전기차의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이제 높은 가격에 따른 보조금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충전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보통 저희가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뭐 주유소에 가면 5분에서 길어야 10분 내에 주유를 마치고 그러니까 주유소를 빠져나가는데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는 최소한 30분 이상은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바쁜 현대인들이 사용하기는 좀 불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행거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기차가 많이 주행거리가 늘어났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400km 안팎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반 내연기관 같은 경우 한 번 주유하면 보통 600km 이상을 가기 때문에 여전히 내연기관차의 편리성을 전기차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전기차의 판매 속도는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 늘어나는 폭이 과거에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빠르게 증가하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대선 문제입니다. 뭐 지금 여전히 지금 어느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이 될 것이냐라고 하기는 이제 오리무중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우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 밤에도 뭐 월스트리트 저널, 그다음에 CNBC가 발표한 이제 그 지지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후보가 오차 범위 내지만 소폭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주요 경합주 내에서는 지금 트럼프 후보가 뭐 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축소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뭐 지금 뭐 폐기를 얘기는 하고 있지만 폐기보다는 아마 축소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 이제 선거 상황에서 지금 레드 수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 모두 지금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만약 공화당이 뭐 상하 양원까지 전부 다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IRA 법안에 대해서 크게 수정을 하는 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미국 내 판매가 상당 부분 좀 약화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면 그 여파로 국내 2차 전지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감안을 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기차의 향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2차 전지 소재나 부품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소재 부품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도 그 앞에 이제 완성업체들이 얼마만큼 판매가 잘 되느냐 여부가 이제 가장 큰 주요 이제 성장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관련돼서 납품 가격이 계속 하락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2차 전지 광물 가격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니켈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톤당 16,000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최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광물 가격의 가격이 하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가 는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부품 업체 같은 경우도 현재 2차 완성 셀 업체들의 투자가 상당 부분 지연되거나 수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당장의 실적 개선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단기 트레이닝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 대선이 여전히
이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니까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그런 이제 악재로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 2차 전지 관련돼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대선이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에게 박빙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포브스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엑스가 지난 21일과 22일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1,2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가 51%로 49%의 해리스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이 기관의 지난달 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4%포인트 차로 앞섰는데 한 달 사이 그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등록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47%, 해리스 후보가 45%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반면 7개 경합주에서는 더 박빙의 판세 속 해리스 후보가 우위 양상을 보였는데요. 블룸버그가 지난 16일에서 20일 7개 경합주 등록 유권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후보가 49.1%의 지지를 받아 48.5%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경합주 7곳 가운데 해리스 후보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네바다, 애리조나에서, 트럼프 후보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각각 박빙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13일부터 19일 사이의 조사치로 그 전주와 비교해 1만 5천 건 감소했고 시장 예상치인 24만 5천 건도 밑돌았습니다. 이달 초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한 이후에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난 6일에서 12일 기준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9만 7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 8천 건 늘어 2021년 11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두 차례 허리케인의 여파와 보잉의 대규모 파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10월 제조업 PMI가 47.8로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의 업황이 여전히 50을 넘지 못하면서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며 기대감을 안겼습니다. 10월 서비스업 PMI는 55.3으로 전월치인 55.2와 예상치인 55를 모두 상회했는데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종합 PMI는 54.3으로 전달의 54보다도 올랐고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크리스 윌리엄슨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이코노미스트는 10월에는 비즈니스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계속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오르면서 1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재 시간 24일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4.1% 증가해 73만 8천 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인 71만 9천 채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의 69만 4천 채와 비교하면 6.3% 증가했습니다. 9월 신규 주택 판매의 중간 가격은 42만 6,300달러, 평균 판매 가격은 50만 1,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달 넘게 파업을 이어가던 보잉의 최대 노조가 4년간 급여를 35% 인상하고 퇴직연금 기여금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협상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파업 국면이 과연 끝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조합원 64%의 반대에 부딪혀 파업은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국제기계항공노조 751 지부의 존 홀든 지부장은 우리 조합원들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잉 노조는 10년간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보잉은 수천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거나 임원들에게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제공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S&P 글로벌 레이팅스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인해 회사는 한 달에 약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수정헌법 제1조와 2조, 표현의 자유 보장과 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대한 지지 청원에 서명한 유권자에게 매일 한 명을 선정해서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에 미국 법무부가 일론 머스크에게 이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청원에 서명할 자격을 7개 주요 경합주 유권자들로 제한하고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을 걸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현재 미국 연방법상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당첨자는 아무 정당 소속 또는 무소속이어도 되며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지만 추첨을 등록 유권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에르메스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증가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에르메스의 3분기 매출액은 37억 유로인데요. 이는 제프리스가 인용한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 추정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에르메스의 호실적은 명품 소비 위축 국면에서 발표가 되면서 더 주목을 끌었는데요. 명품 시장 침체 국면에서도 경제력이 안정적인 부유한 고객들을 타깃으로 삼으며 3분기에도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기도나 여파로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에르메스를 제외한 다른 경쟁사들은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시죠. 생산 정상화로 가는 험난한 여정, 보잉의 리포트입니다. 3분기 IAM 파업 및 생산 차질로 인해 매출 부진과 손실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라인 재개와 공급망 복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산 정상화까지는 조금은 더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잉은 1916년 설립돼 1978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미국 항공우주 기업입니다. 상업용 항공기와 방위 및 항공우주, 글로벌 서비스, 캐피털 등 총 4개 사업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업용 항공기는 군용 항공기와 함께 헬리콥터, 미사일 방위, 정보통신, 우주 시스템, 우주 통제 항공산업과 관련된 전 분야를 연구, 개발, 제조, 관리, 서비스하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상업용 항공기가 43%, 방위와 항공우주가 32%, 글로벌 서비스 23%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별 매출 비중은 미국이 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시아가 12%,
12%, 유럽이 13%, 중동 8%, 라틴 아메리카가 2%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죠. 잠정 노사 합의를 이뤘었던 보잉, 파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넘게 파업을 이어가다가 사측과 잠정 합의를 이뤘었던 보잉의 노동자 3만 3천여 명이 파업을 계속 이어가기도 했다는데요. 현지 시각 24일 CNN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인 즉 IAM은 보잉 조합원의 64%가 전날 진행된 잠정 합의안에 대한 비준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 홀던 지부장은 우리 조합원들은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9일 임금 협상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노사 양측은 4년간 급여를 35% 인상하고 퇴직연금, 기여금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이뤘었는데요. 하지만 조합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최근 수년간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반면 보잉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난 8년간 4% 수준만 상승했습니다. 이날 보잉의 CEO 켈리 오트버그는 합의한 비준과 파업 종식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파업으로 인해 보잉은 하루 5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잉 노동자들은 파업은 지난달 13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는 16년 만에 첫 파업입니다. 최근 보잉은 추락 사고, 규제 강화 등 연이은 악재로 휩싸여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보잉은 향후 몇 달간 전체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약 17,000여 명을 해고할 것이다라고 지난 11일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국 보잉사가 만든 통신용 위성이 우주에서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죠. 세계적인 상업용 위성 운영업체인 인텔셋은 보잉이 만든 인텔셋 332 위성이 지난 19일부터 이상 징후를 보이면서 작동이 중단된 뒤 약 이틀 만에 완전히 손실됐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보잉이 만든 통신용 위성 우주에서 폭발한 건데요. 미 우주군도 이 위성이 폭발한 사실을 확인했고요. 우주군은 지구 궤도에서 인텔셋 332 위성이 분해된 것을 확인했다라며 현재 약 20개의 관련 조각을 추적 중이며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주군은 또 이들 잔해와 관련해 즉각적인 위협은 없는 것으로 관찰됐다며 우주 영역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 뉴스에 따르면 위성 추적 업체인 엑소 애널리틱 솔루션이 이 위성의 잔해인 57개의 파편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체 파편 조각이 얼마나 되는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위성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도에 발사를 이뤘고요. 이 위성 폭발로 인해 해당 서비스 대상 지역에는 통신 서비스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인텔셋은 서비스 재개를 위해 다른 위성 서비스 제공 업체와 협력하고 있어 보잉은 올해 항공기 제조 결함으로 미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우주 사업에서도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의 기체 결함에 따른 유인 시험 비행 실패로 난항에 빠진 상태입니다. 미국 항공기 제작사 보잉 3분기에 61억 7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지난 23일 발표했습니다. 보잉은 한 달 전부터 3만 3천여 명의 직원들이 파업을 하면서 737 맥스, 767기 등 상업 항공기 제작이 스톱된 상태인데요. 지연되는 생산과 불안한 현금 흐름 그리고 거듭된 안전사고를 수습하고 관계 당국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IAM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발생이 이르면서 현금 흐름이 완전히 악화되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용 리스크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4분기에도 현금 유출이 예상되면서 2025년도에 개선은 조금 더 되겠지만 하반기에 가서나 긍정적인 현금 흐름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과점 시장과 수주 잔고에서도 불구하고 생산 회복에 따른 현금 흐름 개선을 관찰하며 대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우선은 매출액은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영업 손실과 EPS 역시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0.1% 하회했고 손실 규모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한편 3분기 중 영업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3억 원을 좀 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4분기에는 작업 재개에 따른 운영 자본 부담 역시 증가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보잉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기점을 계산으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낮은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글로벌 일정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가 방송되니까요.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